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월요일에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야당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 선대위 갈등을 해소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만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전격 합류했는데요. 오늘 발대식을 합니다. 자, 여당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요, 매주 타는 민생버스 전북을 돌았습니다. 자, 저희 박정호 기자가 함께 돌고 왔는데요. 이따가 자세한 내용 들려드리고요. 이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 중 미천한 출신, 자, 이 표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문맥은 어땠을까요? 이따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연말연시가 비상입니다. 오늘부터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패스도 강화되니까요. 유의하셔야 되는데 방역 패스는 이번 주는 일주일 계도 기간입니다. 자, 적응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 복잡한 시기에 시사본부가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국민의힘 선대위 발대식에 앞서서 선대위 갈등 봉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국제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주말이 지나면 굵직한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래도 저희는 한입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박 기자님은 주말에 전북을 도느라 쉬지도 못하셨고 아닙니다. 이 김 대표님 여유가 있으셨나 봐요. 아니, 여유는 없었고요.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아, 예. 멋있어진 것 같아요. 미용실에 갈 여유가 있었잖아요. 아, 미용실은 가야죠. 아, 그래요? 헤어는 해줘야 됩니다. 네. 패셔니스타 김준일 대표님. 자, 주말 사이 뭐 또 한 번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이제 밖에 있던 이 들어오는지 마는지 모호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드디어 합류 선언하면서 삼각편대가 완성됐다. 이 지난주 초반에도 삼김 시대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바뀌었어요. 박 기자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네. 참 극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처럼 일이 펼쳐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있던 이준석 대표가 네. 울산으로 갔습니다. 울산으로 와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얘기를 하다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 자리를 마련했죠. 중재를 해서 윤석열 후보가 내려오게 됐어요. 울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류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 이른바 윤핵관 얘기를 하면서 홍보비를 내가 해먹으려 한다. 네네. 그런 인사를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뭐 윤석열 후보가 만나러 내려온다고 했는데 뭐 어떤 의제 조율 이걸 통해서 아니 또 핵심 인사들이 가운데 뛰어들어서 뭔가 또 해방 노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취지의 네. 비판을 하면서 울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청년 대표다. 아, 그런 얘기했죠.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위인의 반열에 올려놨죠. 그렇습니다. 네. 러브콜을 보냈고 네. 이렇게 울산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얘기를 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울산까지 와서 만나게 됐는데 글쎄요, 저는 뭐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게 접점이 안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쉽게 뭐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이게 뭐 봉합이 됐습니다. 갈등이 마무리가 되고 이준석 대표와 이제 앞으로 함께 원팀이 돼서 잘 해가겠다 이런 내용의 합의문도 발표하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갑자기 이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받더니 뭐라고 하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오십니다. 아하. 이렇게 한 1분 만에 전화 통화로 통해서 네, 울산으로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선대위로 오신다는 얘기였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네. 오십니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와, 진짜 금요일 밤에 드라마 한 편이 완성이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한 달 가까이, 한 달 이상 끌던 네. 문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느냐 안 맡느냐 3주 끌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네. 뭐 잠적이다, 잠행이다, 파업이다, 항명이다. 이게 지금 또 한 일주일여를 끌었는데 그렇죠. 한 달 만에 금요일 밤에 네. 후보와 대표가 만나니까 모든 게 풀렸어요. 네, 모든 게 다 풀렸고요. 네. 이게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12월 6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네네. 오늘 선대위 출범식을 앞두고 모든 갈등이 정리가 되고 네. 선대위 구성도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극적인 장면. 자, 그 저녁 메뉴 뭐였습니까? 울산에서. 저녁 메뉴 안 받고 저는 술을 많이 마셨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술이다. 네. 얼굴이 좀 불그스하게 맞아요. 붉게 이준석 상기돼서 대표가. 사진 찍은 모습 보고 네. 술잔은 좀 많이 돌았겠구나 생각을 자, 했습니다. 술잔은 돌았다. 저녁 메뉴는 모른다. 취재가 부족해요. 자,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 일단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 얘기를 한참 언급하고 있을 때만 해도 아니 금요일 오후 2시 끝날 때까지 예. 그냥 오리무중이었어요. 안개 속이었고 네. 비관적 전망이 굉장히 우세했죠. 그렇죠. 장기화되면 이거 치명적인데 이런 근데 얘기했죠. 오후 한 6, 7시 되니까 빵긋 다들 웃으면서 이미 예.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네. 이제 상기시키는 사건이었고 돌이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나는 요구 사항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가 첫 번째가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흔들기, 이준석의 흔들기에 네, 대해서 네. 대안을 내놔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만 그거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 좀 수그리고 약간 들어가면서 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갑자기 100년 만에 천재라고 맞아요. 갑자기 칭찬을 하더니 네네네. 그 정도급인가? 100년 만에 천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죠. 하여간. 이 반대하십니까? 아니 뭐 반대라기보다는 우리 100년 사이에 인물이 얼마나 많은데 네네. 정치에 뭐 DJ YS 그런데 100년 현대 만에 정치사에. 100년 만에 천재는 근데 뭐 우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당 대표니까 뭐 그 그렇죠. 정도 수식어는 상징적 붙일 수- 의미가 상징적 크죠?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오가면서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건하고는 나는 별개로다라고 별개로. 얘기를 했어요. 움직였다. 그거는 맞을 거예요. 근데 큰 그림을 그리는 당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은 동시에 공략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한 묶음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아하. 집요하게 공략을 해서 그림을 만들어냈다. 어떻게 근데 보면 이게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적이다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갈등이 막 고조되다가 금요일 밤에 딱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윤 후보도 그렇고 빵 한 방에 터지니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출범하잖아요. 네. 이 전에 무조건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거의 정치 생명을 건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여기에서 더 나가면은 여론이 확 안 좋아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적당히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명분을 달라고 한 거고 그 명분을 줘서 이제 된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약에 안 할 거면은 언론 인터뷰 나와가지고 비난을 했겠죠. 근데 언론 인터뷰 제가 알기로 어디 나가려고 했다가 취소까지 했어요. 그 결렬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갈 생각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명분과 실리를 다 해서 삼각편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래요. 오늘 2시 발대식을 지켜보면 이제 또 선대위의 면면과 아마 이제 후보의 첫 메시지도 오늘 나오게 되겠죠. 네. 자, 이 장면. 우리 이주영 PD는요, 이 네. 글을 쓰는 문인이세요. 요 시나리오가 너무 좀 믿기 어렵다. 짜여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데 자, 정치는 생물이고 예. 또 우연의 조합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인가. 어떻게든 이렇게 이제 다들 움직여서 하나가 된 그런 요인의 큰 부분은 네. 지지율 하락세 이게 있다고 봐요. 위기감.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잘 나가다가 지지율 격차 막 벌리는 여론조사 나오다가 네. 최근 들어서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여론조사는 뒤집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어떻게든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을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맨 처음에 리플시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랬죠. 하다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100년 그랬죠. 얘기가 나왔잖아요. 당무 복귀할 때까지는 안 만난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했었고요. 뭐 주변에서도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있었을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도 어느 정도 명분을 주면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 또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 합류 이거 좀 노렸다고 볼 수가 김 대표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김종인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왔으니까 네. 원탑 맞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도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은 정권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없다? 자신이 일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병준 뭐 그 지금 위원장하고도 상임선대위원장하고도 갈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 뭐 예를 들면 정치 철학의 차이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 철학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철학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물어보니까 국가가 뭐 국민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쨌든 큰 갈등은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갈등은 있을 수도 있죠. 사소한 갈등은. 근데 힘의 균형은 이제 김종인에게 확 넘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근데 이제 또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김병준 상임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 김종인 위원장이 당사에 나와서 윤석열 후보를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앞으로 선거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이 아니 김병준 상임위원장은 자유주의자고 김종인 위원장은 국가주의자 아니냐.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 이런 얘기를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아니 무슨 국가주의자가 따로 있고 자유주의가 따로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경제학에서 구분하는 방법인데 김병준 위원장이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경제에 대해 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시장경제 개념을 내세워 마치 자유주의자처럼 행색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묘하네요. 뭐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경제에 한 대해서 건데. 잘 모른다. 예, 견제를 하고 겨냥을 한 건데 뭐 오늘 아침 인터뷰는 좀 결이 다른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도 있고 김한길 전 대표도 있고 또 김종인 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제 앞으로 90일 정도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 뭔가 좀 맞서는 뭐 티격태격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지난 금요일에 바로 이 자리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원톱 아니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이제 합류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끌고 가실 거냐 이런 얘기 했는데 원탑은 아니다. 모두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면서도 사실상 이제 선거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네. 참 이게 원톱 하루 천하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전망을 해보고 이 이슈는 정리하죠. 이 김주일 대표님. 앞으로 순항합니까? 일단 주말 사이에 이 드라마는 호재로 봐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순항할 거냐가 중요하죠. 누가 알겠습니까, 솔직히. 아니 이재명 그 메머드 선대위 얘기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리빌딩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순항이란 단어를 쉽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려운데 다만 이런 식의 극적인 파열음은 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윤 핵관의 어떤 언론의 발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김종인 뭐 위원장도 이제 공개적으로 경고를 할 테고 소위 말하는 그립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김종인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역대 한 거를 보면은 쳐내는데 사람 쫓아내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잘못 언론 인터뷰하면은 쫓아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 갈등은 생길 수 있지만은 뭐 비교적 순항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알 수 없죠. 그래요. 자, 방현수 청취자님께서 박정호 기자님 어제 일요일 이재명 후보 정읍 취재하느라 오셨던데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청취자를 또 만나셨네요. 현장에서. 그런가 봅니다. 네네. 그런 거 봅니다. 딱 보면 알아야지. 청취자를 몰라봐요. 이름을 못 들어서. 딱 보면 시사본부 이렇게 보여야죠. 참. 아니, 박현수님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금요일에 전주에 있었는데 전주에서 어떤 남성분께서 이 시사본부 들었다. 미리 출발하셨던데 정말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어제 일요일에 뭐 행사를 갔더니 청취자분인데 이제 커피 쿠폰도 받으셨더라고요. 노래 많이 신청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자, 전주에서 박 기자님 만나신 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쏩니다. 문자 날려주세요. 시사본부 들으시는 분이니까. 자, 바로 이 이슈로 넘어가 보죠. 바로. 자, 박 기자님은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전북편 지난 주말이었죠. 동행했는데 어땠어요? 제가 그 전주에 광주 전남도 좀 갔었는데요. 광주 전남보다 더 뜨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북이. 그래서 왜 그런가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했더니 전북 지역 특히 무진장이라고 하죠. 무주, 진안, 장수
이런 작은 이 지역에 대통령 후보가 오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못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 한번 보러 나왔다라는 분도 계시고 정말 이렇게 다 세세하게 챙기는 분이구나라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뜨거운 분위기를 느꼈고요. 또 이재명 후보도 원래는 일요일 일정이 교회 예배 포함해서 3개밖에 없었는데 네. 오후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한 3개 정도 늘어나서 아유 왜 이렇게 일정이 적냐 더 넣자라고 해서 더 전북 지역을 꼼꼼히 돌아다녔던 그런 상황도 봤어요. 그만큼 이 지역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 좀 공을 최대한 많이 들여서 네. 지지 기반 확보하고 이제 뭐 이번 주부터는 중도 외연 확장하겠다 이렇게 좀 읽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뭐 군산의 이 시장에서 한 연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주에서 지지자들 향해서 한 그런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볼 때 좀 더 좀 공을 들여서 준비했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네. 전북이 정말 이게 지자체 비교를 보면 늘 낙후된 지역이라 네.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그렇게 대선 후보가 처음 왔다. 이게 너무 짠한 얘기인데요. 네. 보고 싶어서 왔다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 동네까지 찾아왔으니 꼭 만나겠다. 이민 가기 전에 왔다 뭐 이러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뜨거운 현장이었고 발언도 보면 좀 경제 민생 이런 네.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강조한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정리하는 걸 보면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추격자잖아요. 뭐 골든크로스가 일부 있었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뭐 팽팽하게 초접전이다라는 이제 조사도 있는데 그리고 따라가는 입장으로 이제 본다면 민생 강조 또 우클릭하고 있다. 네. 중도 외연 확장. 뭐 이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사과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오히려 내부에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또 감성 호소 이렇게 꼽으신 것이 김준일 대표님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말 뭐 지난 주부터 해서 지난 주말의 행보들을 보면은 그게 명확해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하면은 오늘 인터뷰에서 윤석열 1호 공약은 코로나 경제 소생이 될 것이다. 네. 뭐 100조 원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민생 얘기를 저쪽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본격적으로 끝내겠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전북에 유세를 하면서 민생 정권이다. 우리 정권은 저쪽은 검찰 정권이다. 그러니까 선대위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주호영 의원만 본부장만 판사고 나머지 권영세, 권성동, 정점식, 유상범, 김경진, 박형수, 원희룡 다 검사거든요. 그것도 또 대단하긴 해요. 김재원 최고위원, 네. 선거전략본부장까지 다 검사니까 이제 검찰 정권이고 우리는 민생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선대위를 열었는데 당장 소상공인 코로나19로 피해본 소상공인 지원을 협의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생의 방점을 찍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지난 3일 전북 전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땐 대구 서문시장에 갔다.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것도 전북 전주에 가가지고 호남에 가서. 호남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중도층, 중도 보수층까지 좀 끌어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대구 경북에서 최근에 한 1, 2주 전보다 여론이 좀 우호적이다. 그래요? 이 발언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조금씩 기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클릭하는 게 상당히 조국 사태 반성하고 또 5일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법고시 부활 얘기를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기회의 공정, 흑수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법고시 때문에 이렇게 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으로 로스쿨이 뭐 괜찮은 제도지만은 또 흑수저들이 학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라는 비판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당론하고는 사실 좀 많이 달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거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약간 배치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감성. 본인이 어려웠던 가정사 이런 것들을 계속 꺼내면서 이제 좀 호소를 하는 이런 전략들. 요게 조금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대표가 말씀하신 마지막 대목에서 이게 미천한 출신이 미천하다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감성팔이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자신에게 제기된 그런 가족과 관련된 그런 뭐 욕설 논란이나 뭐 친형 강제 입원 이런 부분들을 덮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홍준표 의원은
아니 뭐 집안 얘기로 그렇게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글도 또 올렸어요. 네.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하나의 목소리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예. 지금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이게 정말 진심이 어떻고 본래 모습이 어떤지. 이게 군산 공설시장 방문 연설인데 네. 그 가정사이기 때 박 기자님 계셨겠네요. 제가 있었습니다. 현장 있었는데. 분위기나 그 맥락을 좀 전해주세요. 그냥 그 현장 분위기,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이 어떤지 얘기하겠다, 다 털어놓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아빠, 엄마, 뭐 형제들, 동생 다 얘기했습니다. 어렵게 살아온 얘기들 네.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진흙 속에서도 꽃은 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최선을 다해 살았고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익을 취해본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현장 분위기는 글쎄요. 좀 울먹울먹하고 눈물을 흘리는 지지자들이 좀 많았다. 숙연한 분위기였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받은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불우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고 자신은 정말 이제 어떤 부정부패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다 이런 맥락이었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이 출신이 비천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다음에 결론부는 진흙 속에서도 꽃은 핍니다. 네. 이 얘기였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개천에서 용 나는 건데 요즘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안 나는 구조가 돼버렸다. 상류 측에서만 용이 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 감성 호소 전략이냐 감성 팔이냐 여야의 대립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12시 4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죠.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기점으로 토행량이 줄면서 작업 여파로 밀리는 구간도 짧아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인데요. 동산 1터널에서 북방 1터널 사이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춘천 분기점에서 동산 1터널 쪽으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여주 분기점 부근 1km 구간이 작업 때문에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기흥에서 가드레일 보수하고 있어서 5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수원에서 기영 쪽 4km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향으로 서청주 부근에서 사고 나서 일시적으로 전차로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서청주 나들목에서 사고 지점 쪽으로 4km 구간 거의 서 있다시피 한 상태고요. 이후 오창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나서 부근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피곤한 월요일이지만 핫 이슈가 많으니까 시사본부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점심 드시고 커피 한잔 드시면서 아마 듣고 계시겠죠? 청취자 2251님. 자, 김지일 대표님 짱입니다. 찐팬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김지일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김준일 대표, 또 박정호 기자. 저도 가끔 최형일님 수고하세요. 최형일. 최영일입니다. 숫자로 01 이렇게 돼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자, 여야가 인재 영입 전쟁인데요. 예, 새로 듣는 이름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틀릴 수 있는데 지금 여당은 사퇴가 수용됐습니다만 조동연 지금 전 상임선대위원장 논란 사생활이 관련돼 있고요. 지금 또 야당은 이 함익병, 이 피부과 의사죠. 방송에서 유명한 분인데 논란이 있어서 지금 여야 인재 영입에 잡음이 있다. 자, 먼저 이 조동연 전 상임 이 선대위원장은 며칠 안 하고 사실상 일 안 하고 논란에 사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전해드릴 때는 주말에 송영길 대표가 소통을 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퇴 의사가 너무 분명해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의지. 사의를 수용해서 정리가 되는 걸로 보였는데 이런 논란이 계속 좀 이어졌습니다. 사생활 논란, 뭐 혼외자 관련된 논란들, 또 아이의 얼굴이나 이런 게 좀 뭐 눈은 가려졌지만 뭐 공개가 아니 그걸 아이들을 사진을 공개하고. 네, 그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 논란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동연 교수가 전 위원장이 자신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공개를 했습니다. 과거사를. 그렇습니다. 사생활 문제를. 네, 이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조동현 교수가 2010년 8월경에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서 외부에 신고할 염도조차 못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조 교수의 이 혼인관계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가 없다는 이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하려는 마음으로 출산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혼 이후 만난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께도 이런 내용, 이런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분들은 다 이걸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줬다. 그래서 그 노력으로 지금 조 교수 또 지금의 배우자 자녀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어린 자녀와 가족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가족들에 대한 보도와 비난 좀 멈춰달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좀 상당히 끔찍할 수 있는 네. 10여 년 전의 개인사를 공개를 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혼외자 논란의 진실은 이것이다.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이제 출산했고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 네. 현재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시댁에 다 알린 사실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여기서 뭐 어떤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김 대표님? 일단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가로 세로 연구소 가세연 지난주에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 폭로가 지금 이 선대위원장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이 선거에서 빠졌잖아요. 대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관계를 누구를 지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지목을 하면서 실명을 뭐 공개를 그러니까 하고 혼외 관계 상대가 누구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성폭행을 한 사람이겠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지금 계속 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 이슈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슈인데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이루어지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네네. 그러니까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입을 했으면은 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한테 다 떠넘기듯이 맡겨놓으니까 영입할 때는 언제고. 두 가지 문제네요. 예, 그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야당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당도 그 함익병 씨 네네. 지금 영입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그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이냐 그리고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하느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이게 알려졌어요. 네, 임명을 하니까.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알려지니까 다시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예. 정확한 보류를 지금 한 상황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여론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라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영입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한테 다 맡겨버리고 여론의 상황을 보겠다라는 거는 공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영입 전쟁을 이렇게 마구 하면서 검증 안 하고 하는 거에 이런 부작용들 그리고 당이 너무 이제 진짜 그냥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움직이는 거는 좀 할 일이 아니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럴 때 생각나는 게 이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인데 사실 개개인,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이제 행복을 도와줘야 하는 게 정치인데 사람을 무슨 이 자원처럼 소모해요. 그래서 이게 참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자, 정치자 1560님, 정치 얘기 너무 좋아하는 1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판을 보면 환멸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거라도 잡아낸 것처럼 신나서 떠들어대고 자리다툼으로 허송세월하고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판을 떠나고 싶어지는 건 왜일까요? 유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뭐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우리 일반 국민 모두의 마음이고 정치에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얻어 오지 못하고 엉뚱한 이 불필요한 자문들만 듣게 되면 짜증이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사본부와 함께 국민 여러분이 감시해 주셔야 되고요. 자질이 안 되는 정치인은 우리가 유권자를 주권자라고 요즘 부르는데 그 심판해야죠. 우리가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좋은 사람들 자꾸 골라서 위로 또 올려줘야 되겠죠. 자, 이게 시간은 거의 갔습니다만 한입뉴스 끝으로 짧게 대장동 의혹 4인방 3명은 구속돼 있고 1명은 불구속인데 오늘 첫째 판이라고 해요. 자, 어떤 혐의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님. 네, 이 네 사람의 재판 관심 모아지는 게 바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이게 증거로 인정이 될지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재판 일정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좀 보는 상황인데 뭐 미리 다 이제 알려진 바로는 아시겠지만은 이 화천대유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냐. 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어떤 로비를 했고 또 어떤 뭐 배임 혐의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다투게 되는데 글쎄요 이 검찰이 확보한 실질적인 물증, 증거 이런 게 어떻게 좀 드러나게 될지 이 녹취록 말고 뭔가 정말 손에 쥘 수 있는 게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참 용두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이 대장동 수사할 때는 뭔가 바로 나올 것처럼 맞아요. 생각이 됐고 언론도 많이 주목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언론은 잘 보도도 안 해요 요즘에. 네. 그만큼 관심이 식었어요. 용두삼이가 됐는데 아. 재판 통해서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는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김 대표님 어디를 좀 주안해서 볼까요? 일단 오늘은 뭐 첫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본 당사자가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변호인만 높고요. 나오죠. 변호인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 정영학 녹취록 빼놓고 증거를 내밀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정영학 녹취록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틀 거냐. 틀 거냐. 예, 재생을 할 거냐 한마디로. 네네네네.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논란들이 좀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증거 능력 여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판 준비기일 당사자들은 안 나오지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의 신빙성 여부가 다퉈질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요. 윗선 못 밝혔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또 여당에서는 50억 클럽은 어디 갔느냐 서로 이러는데 네. 아니, 특검 근데 어디 갔어요? 특검. 그러니까 특검 한다고 말만 네. 그렇게 하시고 왜 또 뭐 하고 계십니까? 또 양당은.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심상정 안철수 두 이 대선 후보가 2시에 만나요. 네. 만나서 쌍특검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 얘기 나오네. 대장동 고발사주의 특검 함께하자 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이거 좀 봐야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발대식도 이제 시사본부가 끝난 직후 오후 2시 예정돼 있고요. 자, 오늘부터 이 방역 패스가 다중 이용 시설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모임, 사적 모임 이 수도권 6명, 네. 비수도권 8명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 드릴까요? 3304님, 여의도공원 코로나 선별진료소 지나가는데 바로 KBS 옆입니다. 줄이 길더라고요. 줄이 긴 걸 보셨군요. 의료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빨리 물러가서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유의 좋은 날, 너무 좋은 노래죠?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박정우 기자님, 김준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날 들으면서 저는 2부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로 돌아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지워버린 척 난 얘기를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게 입 맞출까 눈물이 차올라 서로게 끌어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내게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은 또 모든 말 저 하늘 위로 한 번도 못했던 말 울면서 할 줄은 나 몰랐던 말 나는요 오빠가 좋은가 새로 바뀐 내 머리가 별로였는지 입고 나왔던 옷이 실수였던 건지 아직 모르는 척 기억 안 나는 척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굴어볼까 그냥 나가자고 얘기할까 눈물이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동구의 헬스보이 김영남입니다. 전 요즘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줍깅입니다. 조깅을 하면서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죠.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반복 운동으로 나는 뱃살 다이어트, 지구는 쓰레기 다이어트, 일석이조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귀가 먹먹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몹시 크다는 것을 뜻하는 우리말 관용구로 귀청이 떨어지다, 귀청이 찢어지다 같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귀청은 귓구멍 안쪽에 있는 막, 즉 고막을 말합니다. 귀청이란 말은 귀와 청이 합해진 것입니다. 청은 어떤 물건에서 얇은 막으로 된 부분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귀청 외에도 대청이나 피리청 같은 것도 있습니다. 대청은 대나무 줄기 속에 안 벽에 붙은 아주 얇고 흰 꺼풀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리청은 관악기에서 소리를 내게 하는 얇은 진동판을 말하고요. 피리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는 힘껏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소리 지르는 것을 가리켜서 목청껏 노래하다, 목청껏 소리 지르다와 같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목청이란 말 역시 목과 청이란 표현이 합해진 것인데, 목청은 기본적으로 후두의 중앙부에 있는 소리를 내는 기관, 즉 성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목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목청이라고 해서 목청을 돋운다라고 하면 목소리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늘 어지르기만 하는 동생에게 목청을 돋우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잠깐만.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따뜻한 햇살과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 덕분에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1도, 대전 12도, 대구 13도, 광주 14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며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5도 안팎 웃돌겠습니다. 추위가 풀리니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이고 있어서 오늘 인천과 충남은 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에 머물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밤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점차 나쁨으로 오르기 시작해 내일은 공기가 탁한 곳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겠고 한낮에는 10도를 웃돌면서 온화할 전망인데요. 일교차가 10도에서 크게는 15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4도, 습도는 4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둘러싸고 학습권 박탈 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 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연기를 검토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관이 함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과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없게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의당 내 조직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조동현 교수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정치공세적 2차 가해가 시작됐다며 양당이 책임지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동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선거 정치사건 전담 수사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오후 2시부터 선대위 출범식을 엽니다. 대선 후보 경선이 지난달 5일에 있었으니까요. 딱 한 달여 만인데요. 선대위를 꾸리는 동안 특히 지난주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당 상황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대표는 지방에서 자맹을 이어갔고 당의 대선 후보에게 작심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결국 금요일 저녁에 윤 후보와 울산 회동으로 극적 합의를 했는데 이제 갈등은 완전히 봉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의 원인이 모두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또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은 모두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가고 또 조금의 의견의 불일치라도 잘 극복해가는 것으로 이제 선대위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이제 의지적 표현을 포함해서 좀 잘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맹을 이어간 여러 가지 원인이 추측되기도 하고 진단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키워드가 윤핵관 이 표현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봉합이 되고 나서는 이준석 대표가 현 선대위를 면도 잘된 코끼리 선대위다. 그래서 이 면도라는 표현이 윤핵관 이 털을 깎아냈다는 얘기냐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측 핵심 정무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나 또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반복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런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제 실명으로 네.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언론에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유독 한 언론에 특정 기자에게 그런 기사가 자꾸 반복되었고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이 윤석열 캠프의 어떤 핵심 관계자라면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짚히는 사람들은 전부 확인해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네.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모아서 하나로 창작을 한 건지 아니면 상당히 그런 특정인의 주장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런 기자들이 취재하는 방식과는 다른 어떤 그런 내용으로 기사를 만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라고 경고하는 수준에서 끝냈다고 하니까 네. 그것을 가지고 당무를 거부할 만한 사정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네.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와전되거나 창작된 가공의 인물일 수 있다. 이런 또 추측도 해주셨어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김병준 위원장 오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른바 이제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했다. 이런 발언을 윤 후보는 결코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와 사이에 뭔가 이제 오해나 와전이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확 뜨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울산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격 내려가서 이준석 대표와 풀고 그리고 이제 이 봉합 또는 화해를 이루는 장면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때 또 놀란 게 김종인 이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하기로 했다. 이건 조금 새로운 또 소식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삼각구도가 동시에 완성됐지 했는데 거기에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계셨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자꾸 찾아오던 사람이 또 금요일에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자주 가셨던 거예요?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근데 이제 사무실이나 댁으로 찾아갔고 또 이제 일이 잘 돼야 되니까요. 우리 당이 대선을 앞두고 당이 지리멸렬해지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결국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오셔서 정리치에서 선대위를 지휘 감독해 주시는 그 모습이 가장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좀 나서는 것이 좋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이 그냥 여러 번 찾아뵙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또 후보께서 김종인 위원장은 꼭 오셔야 된다는 강한 또 의지를 갖고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다. 지금 언론 보도가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와인 들고 찾아가셨다 그래서 와인 삼고초려다 이런 이름도 나오던데 또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건데 어떤 와인 들고 가셨나 궁금해하는 분도 있어요. 가격이 싼 3만 원짜리 와인 들고 가서 10만 원이 넘는 그저 비싼 와인 얻어먹고 왔죠. 4만 원짜리 와인 들고 가서 10만 원 넘는 와인을 얻어 드셨다. 자, 그날 이 김종인 위원장의 자택에서 특히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의 전언으로는 이게 사모님에 대한 설득이 주요했다라고 얘기됐는데 그날 있었던 비사를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 거강꾼 노릇을 오래 했거든요. 이렇게 협상을 한다든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내부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면 다음에 장사를 못 하거든요. 네. 여지를 두시네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부정적이셨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부인이신 김미경 교수께서는 정권 교체를 도와야 될 것 아닌가. 정권 교체에 꼭 같이 참여하자 하고 제 앞에서도 김종인 위원장님께 손가락을 걸면서 나하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사모님의 조력을 받으셨네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간꾼이라고 스스로 표현해 주셨는데 이 협상가죠.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 사모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김종인 위원장 가만히 계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위원장님 댁에 오시면 꼼짝도 못 하시네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야, 나 말대꾼 하고 살아. 인정하신 셈이네요. 공척하시라는 걸. 요즘은 말대꾸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굉장히 큰 소리 치신다고
표현을 뭐 그렇게 하시더니. 간 큰 남자다. 자, 그런데 네. 정말 이 가정 내에서의 분위기가 이 밖에서와 또 다르기 때문에 참 묘하게 그 부분을 간파하셔서 잘 활용하셨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것도 이 협상의 기술이겠죠. 앞으로 책으로 한 권 내주시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한번 스피디하게 또 여쭤볼게요. 한 달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의 소통이나 리더십에 아쉽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시니 안 모시니 만찬회동 결렬되고 3주 흘렀고 이준석 대표의 또 이제 자맹 사태가 일주일 갔고요. 한 달이 날아가고 오늘 이제 선대위 출범식인데 자, 이 리더십과 소통 문제에 대한 우려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굉장히 그 참을성이 있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그러면서 또 자기 것을 버릴 때는 과감히 버리고 하는 모습에 상당히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윤석열 후보가 양보하고 또 인내하고 하면서 결국 만들어 온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또 하나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 사실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네. 당대표께서 그렇죠. 아주 이례적인 지방으로 일이죠. 간다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사실 후보가 더군다나 정치 일선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는 후보가 감내하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참고 인내하면서 꿋꿋이 이겨나갔기 때문에 또 이런 상당히 바람직하고 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에 제가 오히려 신뢰를 강하게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는 제가 사실 많은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과 같이 의사소통을 해왔는데 가장 편하고 소박하고 소탈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좀 약간 모습들보다는 네네. 엄청나게 진실하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겪어보시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셨어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도 다소 기술적으로 부족했다면 그것은 익혀 나가면 되는 일이고 앞으로 의사소통이나 리더십 문제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최고께서 또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표현 안 해주셨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이 기성 정치인들의 가식성 이런 것들이 없다. 소탈한 리더, 소탈한 소통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그동안 매끄럽지 못하게 보여진 면이 없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그런 진심이 다 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함께 상대해본 분들은 다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약간의 차질은 오히려 장점으로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탈한 소통, 인내의 리더십 강조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퍼즐이 또 남아 있어요. 홍준표 의원이 계시잖아요. 백의종군 선언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선대위가 조금 더 원팀으로 가려면 합류가 꼭 필요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 아닌가. 유승민 의원도 있습니다. 전 의원도 있습니다만. 자, 이 합류가 꼭 필요하다면 아까 거강꾼의 역할 또 설득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홍준표 의원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돕고 있다? 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도 되느냐라는 지지자의 글에 답을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살인자 집안에 포악한 사람이 대통령 돼선 되겠느냐라는 이런 정도의 한마디로 사실은 민심을 휘저어 주거든요. 그것이 또 홍준표의 매력이고 홍준표의 힘인데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당을 좀 떠날 수도 있었던 많은 분들을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붙잡고 계속 함께 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때 또 그분이 구름대처럼 청중을 모아서 한 말씀씩 하시면 그거 자체가 또
우리 국민들이 열광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만 해주셔도 열정적으로 돕고 있는 모습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돕고 있고 앞으로 결정적일 때 천군만마가 될 것이다. 네. 자, 끝으로 민감한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민주당 조동현 전 선대위원장 이제 사생활 가족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후보의 가족, 대통령 후보의 또 배우자에 대해서 엄격 검증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이제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김최고께서 지난번에 다른 인터뷰긴 합니다만 이 김건희 씨가 사교적인 인물이고 곧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거든요. 네네, 역할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윤석열 후보의 내조를 가장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또 필요한 방법으로 나와서 돕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김건희 배우자께서 아마 가장 잘 또 열심히 선거를 도와주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 또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가장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뵙지도 못했고 연락도 한 적은 없지만 그런 충분한 그 역할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 선거운동은 내년 2월 중순께나 돼야 되고요. 혹시 연내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 지금 어차피 그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어떤 활동이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너무 눈에 띄게 할지 또는 눈에 띄지 않게도 충분히 지금 많이 덮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당을 위해서 큰일 하셨는데 앞으로도 또 거강꾼의 모습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김채권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자, 톡 쏘는 사이다처럼 주간 이슈를 해설해 주시는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 지난주 재판 가셨었는데 박지우 변호사가 대신 왔었거든요. 그랬었죠. 오늘은 출연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네, 잘 계셨죠?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바빠. 일도 많이 하시고. 아닙니다. 자, 시사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네. 최 교수님 딱 들어오면서 노 변호사님한테 지난주에도 내가 영희시대 얘기했다고. 거기서 영희시대 얘기했죠. 다 청취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영희시대인데 노영희를 찾았다고. 그렇죠. 영희시대인데 영희가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방송 공약을 하셨어요. 공약. 자, 최 교수님의 이 노영희 변호사님에 대한 충성도는 그럼요. 인정. 야, 그럼요. 자, 2주 만에 뵙고요.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정례 여론조사 결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교통방송이 TBS가 KSOI 사회여론연구소죠. 의뢰해서 매주 나오는 정례조사인데요. 3일과 4일 지난 금토에 1,007명 대상으로 조사. 윤석열은 41.2%, 이재명 37.9%. 자, 지난주에는요, 윤석열 41.8, 이재명 39. 이 3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지난주보다 약간 소폭 벌어졌어요. 자, 최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큰 의미는 없다. 네, 큰 의미는 네.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사 방식이나 조사 대상이나 응답률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데 네. 오차범위 밖으로 넘어가면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은 뭐 박빙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박빙. 예, 그래도 뭐 의미를 좀 부여한다고 하면 이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극적으로 어쨌든 이제 표면적으로 선대위 출범을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뭐 착실히 그냥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그 변화가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이 차이는 결국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응답률 때문에 출렁이는 약간의 변화이지 박빙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약간의 차이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사실은 이제 오차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여전히 박빙이다. 노 변호사님한테는 제가 전망을 좀 여쭤볼 텐데 이 조사가 좀 제가 눈여겨본 게 주말 사이 금토조사라 아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내홍이 벌어졌다가 극적 타결, 봉합이 된 게 반영됐을까? 뭐 어느 정도 됐을까 궁금하긴 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잠시 후에 출범식이 있다 보니까 그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또 제2의 컨벤션 효과 누릴까? 앞으로 격차가 벌어질까? 궁금한데 노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은 컨벤션 효과라고 뭐 제2의 컨벤션 효과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그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 지난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두 개 이틀에 걸친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완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니까 향후에는 아마 더 벌어지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조사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이 KSOI에서 나온 건 아마 RDD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무작위로 전화 이렇게. 무작위 전화 추출. 맞나요? 자, 그런데 실제 이런 식으로 그 여론조사를 할 때는 보통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가 10% 정도 차이가 난대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차이가 사실은 4% 정도 지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4% 안 되게. 그래서 오히려 그 기존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 방식에 따르자면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요. 이제 가상번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통신사별로 이제 어떤 그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번호를 가상으로 이렇게 등록해 놓고서는 그 표본을 다 이렇게 뭐 20대, 30대 뭐 지역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안심번호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표본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표집해 놓고서 전화를 거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한 번호당 뭐 몇십 원씩 비용을 들어가는 거여서 오히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 표본 오차나 이런 걸 줄이고 편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가 거의 안 나오는 걸로 나와요. 항상. 박빙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서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좀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물론 이준석 후보나 이준석 후보래 죄송합니다. 무의식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많이들 이준석 후보라고 부르셔서 좀 난감할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버블 슬립이라는 게 그냥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라든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는 나오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잘 모르겠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경향성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상승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노 의원이 너무 재밌는 게 본인이 얘기하시고 이게 무의식의 발로다라고 또 심리학적 분석을 스스로 내려주세요. 우리 프로이트가 그랬어요. 버블 슬립은 없다. 프로이트 심리학에 근거하여.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여야 대선 이슈가 주말마다 쏟아져 나오는데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전북으로 갔습니다. 메타버스를 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이 군산 발언이 화제예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이다가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시장의 화장실 시장 청소부 요즘 말로 환경미화원을 하셨고 어머니는 화장실 지키면서 대변은 20원 소변은 10원 받고 휴지 팔고 살았습니다. 그 남정대들 화장실 들락거리는 거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제 출신이 미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참 처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 야당에서는 가난하면 다 이재명처럼 사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감성파리로 국민 비하를 멈추라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최 교수님. 아니 이게 왜 국민 비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본인이 어렸을 때 살았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에 이 상황을 살았던 분들은 다 공감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으신데 그 당시에 어르신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거 다 알잖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살았던 삶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국민 비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비천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국민 뭐 비하라고 얘기하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뭐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야당의 대선 후보는 뭐 조금 부유한 집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분들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도 그렇게 살아 지금에 왔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가 치열하게 살았던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국민 비하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가난한 사람을 비하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본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와서 그 자리까지 와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부자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후보가 살았던 예전의 삶이 어땠는지를 국민들 알아야 되고요. 그것도 하나의 평가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본인이 열심히 살았는지 하는 부분을 반증하는 것이고 저는 그걸 국민들과 소통하고 나눠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후보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의 살아온 이야기고 또 그 세대의 이야기다. 이걸 이제 야당이 평가가 좀 잘못됐다 이런 비판이셨고요. 노분 의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세대 비판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거는요. 정말 본인의 얘기입니다. 이 발언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들어야 될 진술 대목은 이겁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봤을 때는 좀 이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당신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았어도 발버둥을 치고 살았어도 처절하게 살았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바로 내 형 얘기, 형수 얘기, 내 가족 얘기, 내 이런저런 조카 얘기 이런 것들이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난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나에 대한 음해, 지저분한 공작 이런 거 좀 멈춰달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다만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려고 노력했고 여기까지 왔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요. 이분이 중학교 때 공장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4년제 장학금 받고서 대학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옷이 없어서 교련복 하나로 계속 버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돈 받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 집안에서 정말 군계 일학처럼 태어난 그 사람이 주변의 형들이나 가족들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처절한 삶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사법시험 패스하잖아요. 그랬죠. 18기 때 사법시험 패스는요. 지금 생각하는 사법시험하고는 정말 급이 달라요. 로스쿨 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제가 뭐 비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지금 뭐 1,000명, 1,500명 된다고 하지만요. 경쟁률로 보면 이 18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정말 어려운 시험에서 300명 아마 안 됐을 때요. 300명 정도 됐나?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본 사람들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걸 남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살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진 거칠어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읍소로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해석을 저희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군산 발언에 이어서 이제 전주 청년들과 이 소맥 회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존경하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발언을 해서 이게 화제와 논란을 낳았는데 연 2주째 호남 공략이었거든요. 전북 지역만 간 건데 호남에서 존경하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요거는 효과적인 전략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또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발언의 내용의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역시 맥락이 중요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서 뭘 했다더라. 서문시장 가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뭘 먹었다 뭐 시장을 방문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존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여러 가지 오해를 사주는 어쨌든 약간 비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이란 말이 정말 내가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이 여기 와서 했는데 자기도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손잡고 인사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를 또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맥으로 봐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약간 비틀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약간 비꼬아서 반어법으로 그렇죠. 반어법으로 실제 존경하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런 표현을 얘기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또 새로운 해석입니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존경할 게 별로 없겠죠,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면도 반대하고. 네, 존경한다는 발언은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네. 우리가 보통 야당 의원들하고 혹은 여당 의원들하고 맨날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보잖아요. 싸우는데도 법사위에서 얘기하고 의원님. 뭐예요? 항상 상대방한테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존경하는 최진봉 교수님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최진봉 교수님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이게 의례적인 건가? 근데 의례적이라는 제 표현보다 조금 더 나간 게 비꼬는 반어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세균 전 총리 고향 진안을 찾았어요. 아까 일부에서 우리 박정호 기자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대요. 소외된 지역인데 무진장에서 무진장 나왔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후보가 처음 왔다. 야, 무진장 나왔다. 근데 이제 정세균 전 총리 고향이 진안입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이제 바로 정 전 총리와 만찬 회동을 했는데요. 자, 호남, 이 전남 방문, 광주 방문 때 이낙연 전 대표는 안 보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 사과를 두고 또 명추연대가 깨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모처럼 원팀 기조를 이어갔는데 자,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잘 봤어요. 두 분이 손잡고 걸어가면서 좋은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원팀을 저는 훼손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명추연대가 뭐 약간 균열이 간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하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관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두 사람이 무슨 갈등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조국 전 가족을 그렇게 다 뒤져가지고 힘들게 하고 뭐 표창장 이런 것까지 인턴까지 문제 삼는 거 그리고 또 표적으로 해서 수사를 한 검찰에 대한 비판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추미애 전 장관 말처럼 검찰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서 어떤 한 사람의 가족 전체를 그렇게 뒤지는 것 자체는 표적으로 수사한 건 문제가 있다. 검찰이 너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 거긴 동의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실망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그 조국 전 장관이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좀 뭐랄까요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혜택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고 그분 스스로도 그건 사과했어요. 집권 세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지 두 사람이 원팀을 훼손할 정도로 그게 충돌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가 그렇게 원팀 기조를 보여준 것은 호남 지역에서 이제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뭐 저는 막판으로 가면 호남이 이재명 지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거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지지율로 보면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이 함께 그런 연합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진심 어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지율 호남에서의 지지율 상승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여당은 계속 이제 메타버스로 주말마다 이 지역 순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지난 주말은 이게 야당의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슈로 바로 넘어가서 두 분의 야당에 대한 또 소견들을 좀 저희가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원톱 체제로 오늘 출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시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당장 윤석열 후보가 굴복한 거 아니냐, 꺾인 거 아니냐
땜빵 선대위다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 요 일련의 과정 저희가 육성으로 들을 건데 그 전에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노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에이,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승리죠. 윤 후보의 승리다. 당연하죠. 이건 명분 세워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전부 다 사실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에서 거기서 만약에 둘 다 계속 보이콧 해봐요. 뭐가 되겠어요. 네.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본인들은 카메라 플래시 절대 못 받고 계속해서 네. 소외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적당한 선에서 손을 내민 것을 그냥 잡는 수순이었고 당연한 거였고 이거는 윤 후보의 승리다. 윤 후보의 승리다. 윤 후보가 꺾인 거 아니다. 민주당은 또 이제 비판을 해야 되니까 후보보다 당대표가 더 눈에 띄었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긴 해요.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 사진이. 그 사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방송에서 네. 했는데 사진이 너무너무 절묘해. 왜냐하면 청년이 그 이준석 후보하고 이렇게 악수하려고 윤 후보 뒤로 밀어내는 듯한 그 사진이죠. 너무 솔직하고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사진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아니 전 제 얼굴이 가끔 사진에 이상하게 나올 때 봤는데 그때마다 느껴요.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너는. 아니, 가끔 또 이 사진의 트릭도 있기는 해요. 자, 최 교수님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표문 그날 이제 저녁에 발표문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 정도 발표하려고 전했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발표 보고 전 놀랐는데. 별로 놀랄 게 없어요. 그래요? 가장 평이한 내용이에요. 평이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뭔가 결단하고 막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발표 내용 보면 아주 저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갈등의 요소를 저는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당무 우선권을 갖고 당무 우선권의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준석 대표에게 요청을 하면 이준석 대표가 우선적으로 후보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협업해야만 되게 해놨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절차를 거치게 해놨어요. 이게 이준석 대표를 거쳐서 뭔가 해야 돼 당무를 하려면. 그런데 당무 우선권을 후보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일사불란하게 선거 조직이 움직이도록 만들려는 의도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만약에 어떤 이슈가 갈등의 요소가 되면 두 사람 사이에 힘겨루가 또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하려고 저렇게까지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막 서로 이제 바깥에서 막 예쁘게 차려입고 멋있게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집에 누가 찾아온다 그래. 그럼 초인종 띵동띵동 누르는 거야. 문을 딱 열어보니까 어머 웬일이야 이 사람 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방을 치워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한 군데 싹 몰아넣고 침대에다가 다 던져놓고 이불 싹 덮어버리잖아요. 너무 경험담 같은데.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네. 너무 리얼해요. 네, 맞죠. 너무 잘 생각되죠. 네.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나의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 어디다 몰아넣고 열흘 된 뭐 담요를 덮어버리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런 봉합 아니냐. 그렇죠. 너무 급하게 지금 봉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까지 발표가 돼서 한 번에 이걸 다 푸네? 이렇게 하고 좀 놀랐는데 여기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아침 인터뷰 육성이 있어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내 나름대로의 초기에 선대위 구성하는 과정상에 내가 별로 이렇게 석연치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갈 생각을 안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오는 걸 바라던 사람도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갈등이 재현되는 거는 후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마 주의를 경주할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선거는 후보는 당선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선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사전적으로 제거를 할 거라고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네, 사실은 갈 생각을 안 했다. 또 선대위 안에는 내가 안 왔으면 하는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철저하게 조율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윤핵관 문제예요. 요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를 했더니 이 가공의 존재가 아닐까, 실존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윤핵관 때문에 또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격노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거 윤석열 후보가 알아서 정리할 부분이다. 숙제는 후보에게 넘어갔는데 잘 해결할까요? 아니요.
단답으로 단답으로 그렇게까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잘 예를 들어줬잖아요. 네네네. 입으로 덮어놨다고. 이분이 언제 들춰질지 몰라요. 네네네. 그러니까 두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핵관이란 없다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말씀하셨는데 예. 윤핵관이 있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저는 봐요. 기정사실이다. 아니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 지금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맡으셨으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도 인정하잖아요. 윤핵관이 있는 것은 본회의에서 반대했고 비판적 입장을 냈고 그거 후보가 해결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할 거다 했는데 윤 후보가 과연 모든 그런 본인의 핵심 관계자를 다 쳐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대위 출범해야 되고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또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걸 봉합하기 위해서 일단 묶어놨는데 언제든지 돌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를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들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재돼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김종인 전 비대위가 지금의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간의 충돌은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이걸 윤 후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약간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 후보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도 숙제지만 컨트롤 안 하겠죠. 컨트롤을 왜 하겠어요? 숙제를 안 하면 김종인 이제 위원장이 원톱이잖아요. 김 위원장이 직접 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에이, 지금 보세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게다가 왔는데도? 지금요. 윤핵관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핵관도 있어요. 이핵관. 이핵관도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나 빈손으로 절대 안 올라간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 치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쳤나요? 아직 안 치고 그냥 면도가 해결됐잖아요. 잘 된 코끼리다 뭐 이런 얘기 뭐예요? 면도를 뭘 했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어디를 면도했다는 면도 거예요? 안 했다? 네, 제가 보기에 뭐 크림은 발라놨겠지. 그러나 야, 크림은 발랐다. 네, 크림은 그 비싼 크림을 발라놓은 거지. 크림만 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언제 하겠어요? 두 분은 게다가 굉장히 칼도 안 들어. 비판적이시네. 좋아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조간신문에 이제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후 2시가 되면 선대위 출범식에서 명단이나 메시지가 또렷해질 테니까 두 분의 이 좀 뭐랄까 과연 잘 정리됐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 해소될지 아닐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오늘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너무 수박 겉핥기처럼 훑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이건데 그러면은 이따가 명단이 이제 선대위 명단이 나오면 혹시 두 분은 윤핵관이 누구야? 이렇게 가늠하실 수 있겠어요? 알고 있는데 이미. 이미 알고 있어요? 영희가 알고 있다. 영희 시대 영희가. 정말? 네. 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이름은. 본인도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자, 알고 있다. 근데 말할 수 없다. 난 이핵관도 알아요. 이핵관도 안다? 그럼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을 다 알고 계신 거네요. 그럼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윤언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뭔지 알아요? 윤언관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윤석열 후보의 언저리에 있는 관계자. 핵심 관계자가 아니라 언저리 관계자. 윤언관. 네. 근데 정말 이 대선 판도 그렇지만 정계에서는 그 아웃사이더들이 핵심 정보를 흘려요. 그럼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아웃사이더였을 때 김무성 대표 시절에 K, Y 이 이니셜을 흘렸던 수첩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평가입니다. 반드시 2차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봉합해서 출범해도 잡음은 파열음은 터져나오게 돼 있다. 이런 관점인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제 첫째는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간의 갈등. 저는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해요. 지금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와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모든 이제 권한을 갖고 간다고 얘기하지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상황이 애매모호하게 됐어요. 경제관만 해도 서로 충돌이 돼요. 지금 두 사람이 뭐 시장주의나 아니면 무슨 자본주의라는가 무슨 자유주의냐 이 두 가지고 또 부딪히잖아요. 시장 자유주의. 네, 그 두 가지 논쟁이 또 시작이 될 것이고 또 김병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도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와 있는데 역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두 번째 이준석 대표의 갈등의 요소도 아직 남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지금은 봉합이 돼 있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무 우선권 문제도 해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다거나 20대 30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목소리를 크게 냈을 경우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말끔하게 해석 안 됐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가 쇄신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게 딱 결집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준석, 김종인
김정인, 윤석열이라는 세 축이 함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업무가 처리되기보다는 중간에 삐걱거림이 있을 수 있는 권력이 분산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2차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삼각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 분산이 위기가 될 수 있다. 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까? 선언한 겁니다. 아니 근데 아무도 나한테 정치하라고 안 그러기 때문에 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부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영희 시대는 정치인으로. 그러면 최 교수님이 참여하시면 여기서 지금 이분들이 권력욕을 표명하고 계셨네요. 예, 노원관으로 최진봉을 차차기를 기대하도록 하면서 다음 주에 두 분 모시고 또 이제 한 주간의 진단 들어볼게요.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교수, 주간 이슈 먼데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네, 오늘의 간식 발표드릴게요.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요. 오징어 땡땡 과자 아시죠? 오징어 하면 바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견과류. 오징어 땡땡 과자.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오징어 땡땡 과자를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뉴스를 살펴보는 코너죠.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오미크론 연일 그냥 기사가 국내외에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자, 일단 전파력은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보다 월등히 빠르고요. 증상은 경미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보고된 지 열흘 만에 전 세계 40개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이 됐고요. 유럽에서는 17개국, 또 미국에서는 15개 주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바이오메디컬 정보 분석 업체인 엠퍼런스가 이 오미크론 변이의 염기 서열 분석 결과가 담긴 논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달리 통상적인 감기 바이러스에서 발견되는 유전자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원래 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감기가 동시에 감염된 숙주 체내에서 이 혼종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인간 숙주에 더욱 잘 적응해서 일부 면역 체계를 우회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물론 이 연구 결과는 아직 사전 출판 단계로 동료 심사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WHO도 이제 수주 걸릴 것이다. 이 오미크론의 정체를 분석하는데 좀 기다려달라. 근데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요대로라면 또 이 외국의 학자가 잘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도 같다. 감기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게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어떤 시기여도 네. 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이러스가 선물은 아니죠. 그러네요. 자, 어폐가 좀 있는 얘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지만. 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소식들이 당분간 계속 나오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국내도 지금 확진자가 많고 오늘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중국 3대 부동산 업체 중 하나, 이 헝다그룹 얘기 많이 나왔었죠. 네.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공식 발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헝다가 지난 3일 밤에 2억 6천만 달러, 약 3,075억 원에 대한 채무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기습 공시를 내린 겁니다. 자, 현재 헝다의 총 부채는 2조 위안, 약 371조 원이 넘고요. 달러 채권은 192억 3,600만 달러, 약 22조 7천억 원에 달해서 연쇄 디폴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헝다 본사가 위치해 있는 광둥성 정부가 공시 직후에 쉬자인 회장을 긴급 소환해서 면담을 한 후에 헝다의 요청에 따라서 실무팀을 파견해서 운영을 도울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질서 있는 구조 조정을 이끌겠다면서 개입 의지를 표명을 한 상태인데요. 네. 그러면서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책은행이죠. 인민은행도 헝다의 위기는 경영 부실과 맹목적인 확장 때문이고 헝다가 직면한 위기가 부동산 시장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총 부채가 한화로 371조 원이다.
야, 네. 내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절반이 넘네요. 자, 이걸 보면 지금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중국 정부는 좀 이걸 축소하려고 하지만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수순인 것 같습니다. 자, 한때 중국 부동산 업계를 뭐 쥐락펴락 장악했던 헝다그룹인데 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채무 불이행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일단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나서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부동산 업체들이 다 은행 대출로만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아파트를 건설해 대던 헝다그룹이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추가 대출이 규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가 제기가 된 겁니다. 네. 헝다처럼 이런 부동산 업체가 단순히 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 헝다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전기차, 보험, 생수 및 식료품 사업, 프로축구단 등 다양한 분야로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것만 중국 도시 280여 곳에서 1,300개가 넘는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유 현금이 바닥나다 보니까 9월부터 달러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고요. 줄줄이 예정된 만기 채권 역시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과 계열사 주식 등을 처분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원활치가 않았고요. 휘자인 회장이 7월 이후에 이제 개인 사재를 털어가지고 일정 정도 급하게 달러 부채 이자를 갚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 왔습니다. 네. 무슨 뭐 제트기도 팔고 지분도 팔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말이죠. 헝다그룹 외에도 이 부동산 개발업체 양광백 이 채무 불이행 이슈가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양광백뿐만 아니라 줄줄이 부동산 업체들의 채무 불이행 기사가 계속해서 나올 그래요? 것 같습니다. 일단 양광백 같은 경우에는 5일에 원금 1억 7천만 달러, 이자 890만 달러 만기가 도래를 했는데 어젠데? 네. 예. 상환할 수 없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토탈 2,116억 원이거든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 8월부터 상환이 어렵다라고 예고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3개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그 규모는 4,555억 원 규모였고요. 네. 양광백 측은 거시경제 환경과 부동산 업종을 포함한 여러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이 유동성 문제를 초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은 중국은행이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줘서요. 저희가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돈 못 갚아요. 이 얘기입니다. 거시경제 환경과 이렇게 두루뭉술 얘기는 했지만 그렇습니다. 정부가 안 밀어줘서 이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이 헝다 그리고 양광백 그리고 다른 부동산 업체들까지 이 유동성 위기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건 뭐 우리나라도 과거 부동산 개발의 역사가 있어서 사실은 관이 막 밀어주던 시절이 있죠. 그러다가 또 이제 이 망한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약간 우리나라 IMF 느낌도 나고 그러는데 자, 중국 정부가 아까 언급한 대로 중국 경제에 큰 영향 없다. 부동산 시장에 별 영향 없다.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정황이 보입니다만은 이 헝다그룹의 파산이 부동산 시장의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가장 큰 회사부터 넘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당연히 연쇄작용을 일으키겠죠. 건설사, 그 밑에 있는 중소형 은행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부동산 산업이 사실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대요. 네네. 게다가 지방 정부들의 전체 수입에서 이 부동산 업계에 연관돼서 토지 매각 비중이 지난해에만 84%에 달하거든요. 어허. 그러면 지방 정부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네네. 겁니다.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이 중국 정부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많은 부동산 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스에 보도되는 거는 좀 큰 회사들 중심으로 네네. 보도가 되는 거니까요. 매년 중국에서는 1,500만 채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비어있는 집만 1억 채에 달할 정도로 과잉 공급 상태입니다. 네, 이거 좀 한국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땅이 없어요. 가져가려고 해도. 아, 땅이 없네. 네, 그러네요. 이미 228개의 부동산 업체가 파산을 했고요. 미국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국 개발업자들이 상환해야 할 채권은 1,000억 달러, 약 11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총 부채만 해도 6,238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총부채.
야, 아까 이제 헝다그룹만 371조 원. 네. 네. 우리 한화로. 야, 이건 우리나라 뭐 10년치 예산이네요.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자, 프랑스 공화당 여성 대통령 후보가 선출됐다는 소식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더 기다려야 되네요. 네. 국제 뉴스가 너무 지금 우리가 귀 기울일 게 많아요.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오징어 땡땡 과자 받으실 분이 나왔네요. 이 휴대폰 번호 뒷자